세계 최강국들이 불가능이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핵 없이 완벽한 방어는 불가능하다고요. 그런데 대한민국만은 달랐습니다. 한국의 연구원들은 낡은 지하시설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강대국의 압박, 국제감찰의 칼날, 심지어 내부 배신자의 방해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죠. 그리고 마침내 새벽 서울 한복판 평온한 야경 아래 숨겨진 실험이 감지됐습니다. 세상이 불가능이라 외친 그 순간 한국은 판을 뒤집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동의 대한민국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세레나 콜드웰입니다. 규정과 수치로 무기를 검증하는 일을 해왔죠. 감정이 개입되는 순간 판단은 무너진다고 믿어왔어요. 그런데 오늘 새벽 제 책상 위에 비밀 유지 서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어요. 누군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목소리가 제 등골을 타고 내려왔어요. 무슨 과장된 쇼인가 싶었죠. 하지만 서약서 하단의 도장이 낯설었습니다. 처음 보는 문양이었어요.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왜 내 이름이 여기 있는 거지? 제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두 방망이 질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업무가 아니었어요.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런던에서 나고 자랐어요. 국제방산 리스크 검증 컨설턴트로 15년을 일했죠. 숫자와 규정이 제 세계의 전부였습니다. 감정은 판단을 흐린다고 배웠어요. 냉정함이 제 무기였죠. 그래서 전 늘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제가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제 인식은 단순했어요. 전자제품 잘 만드는 나라, K-팝 수출하는 나라, 그 정도였죠. 방사는 협력 생산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독자적인 기술력이 있을 거라곤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고요? 제겐 이유가 있었습니다. 20대 초반 동남아시아 프로젝트에서 혹독한 경험을 했어요. 현지 브로커의 사기로 팀이 무너질 뻔했죠. 밤새 서류를 뒤지며 울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의 배신감이 제 안에 깊이 박혔어요. 아시아는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불투명하다는 편견이 생겼죠. 물론 그건 제 개인적인 실패에서 비롯된 방어기제였습니다. 하지만 전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시는 불투명한 곳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그래서 전 항상 작은 은색 USB를 들고 다녔습니다. 모든 증거를 남겨야 살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그 USB가 언젠가 제 목숨줄이 될 거라곤 그때 몰랐죠. 서약서를 받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밖 서울의 야경이 너무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죠. 이게 정말 시작일까? 아니면 이미 끝이 정해진 게임일까?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락이 왔어요. DMZ 인근 연구소로 오라는 지시였습니다. DMZ라는 단어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전쟁이 뉴스 속 단어가 아니라 현실이 되는 장소. 그곳으로 가야 한다니.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창밖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도심의 화려함이 사라지고 철조망이 나타났어요. 초소가 스쳐 지나갔죠. 군인들의 표정이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제 숨이 막혔어요. 이건 관광지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최전선이었죠. 공기가 달랐어요. 무게가 있었습니다. 전쟁의 냄새가 났죠. 아니, 전쟁을 막으려는 절박함의 냄새였어요. 연구소 앞에 도착했을 때 한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태성 박사였어요. 48살. 말이 적어 보이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의 눈빛이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자만이 아니었어요. 자랑도 아니었죠. 지켜야 할 것이 확실한 사람의 결심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읽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 15년간 수많은 전문가를 만나왔으니까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었죠. 윤태성 박사는 진짜였습니다. 그는 간단히 인사했어요. 오셨군요.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그 짧은 말 속에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 냉소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존중의 싹이 트고 있었죠. 대체 뭘 보여주려고 이렇게 깊숙한 곳까지 부른 걸까요? 긴장이 온몸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박사가 앞서 걸었어요. 저는 따라갔죠. 연구소 건물은 생각보다 낡아 보였습니다. 화려함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투박함이 오히려 진실처럼 느껴졌죠.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제 세계가 뒤집히기 시작했어요. 그건 홍보 자료에서 본 연구소가 아니었습니다. 전쟁터 같은 곳이었죠. 낡은 점퍼를 입은 연구원들, 컵라면이 쌓인 책상, 잠깐 눕는 소파. 이곳은 실험실이 아니라 전장이었어요. 제 편견이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이건 쇼가 아니라 생존이구나. 그 깨달음이 제 가슴을 쳤어요. 박사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당신이 볼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필요였죠. 그 한마디가 제 안의 오만을 부숴버렸어요. 저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준비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제가 알던 세계와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세계는 제 모든 믿음을 산산조각 낼 참이었습니다. 윤태성 박사가 저를 지하로 안내했어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갈수록 제 심장은 더 빨리 뛰었습니다. 공기가 차가워졌어요. 형광등 불빛만이 길을 비췄죠. 복도 양쪽으로 보안문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카드 없이는 열 수 없는 문들이었어요. 제가 아는 연구소와는 차원이 달랐죠. 이건 비밀이 살아 숨쉬는 곳이었습니다. 박사가 한 방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모니터가 가득한 방이었죠. 연구원들이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며칠을 세운 것 같았죠. 제 시선이 한 젊은 남자에게 머물렀습니다. 33쯤 돼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밝아 보였지만 눈이 피곤했죠. 박사가 소개했습니다. 강연서입니다. 보안과 시뮬레이션을 담당하죠. 강연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웃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뭔가를 읽었죠. 이 사람은 외부 압박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미 겪어봤구나. 그 직감이 제 등을 타고 올라왔어요. 박사가 말했습니다. 콜드웰 씨, 우리가 당신을 부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당신이 우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군요. 저는 당황했어요. 제 속마음을 들킬까봐 두려웠죠. 하지만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한국을 전자제품과 소비재 강국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방사는 협력 생산 수준이라고 생각했죠. 독자 기술이 있을 거라곤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사는 표정 변화가 없었죠.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겁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의 담담함이 오히려 제 가슴을 찔렀어요. 제가 덧붙였습니다. 제겐 이유가 있어요. 과거에 아시아 현장에서 사기를 당한 적이 있거든요. 팀이 무너질 뻔했죠. 그때부터 불투명한 곳을 믿지 않게 됐어요. 제 목소리에 방어적인 톤이 섞였습니다. 박사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죠. 그 경험이 당신을 조심스럽게 만들었군요. 하지만 조심과 편견은 다릅니다. 한 방에 가격을 온 나라에 씌우는 건 공정하지 않죠.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어요. 뭐라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박사가 화면을 켰어요. 공개 자료가 떴죠. 한국의 방산 프로젝트 현황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충분히 좋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었죠. 예상 범위 아니었습니다. 박사가 물었어요. 이 자료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답했습니다. 인상적이에요. 하지만 혁신적이진 않죠. 선진국 수준을 따라가는 정도로 보입니다. 제 말이 냉정하게 들렸을 거예요. 하지만 전 숫자와 규정으로 판단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박사가 다른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처음 보는 코드명이 떴죠. 프로젝트 이름도 생소했습니다. 데이터가 펼쳐졌어요. 제 눈이 커졌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숫자들이 물리 상식과 어긋나 보였죠. 저는 화면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건 뭐죠?
오류인가요? 제 목소리에 당황이 섞였어요. 박사가 차분히 답했습니다. 오류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여준 것입니다. 것? 제가 되물었죠. 박사가 다시 말했어요. 것입니다. 세상에 공개한 것 말이죠. 그 단어가 제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겉이 있다는 건 속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제 확신이 균열을 일으켰어요. 15년간 쌓아온 판단 기준이 흔들렸죠. 박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우린 늘 제한 속에서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하지 말라고 했고 누군가는 너희는 못한다고 웃었죠. 국제 규정이 우릴 올감했어요. 외부 압박이 끊이지 않았죠. 그래서 우린 겉과 속을 나눴습니다. 겉으로는 규정을 따르는 척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존을 준비했죠.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생존 전략이었죠. 박사가 계속 말했어요. 우리가 잘못한 게 있나요? 없습니다. 우린 평화를 원했어요. 하지만 평화는 힘이 있어야 지킬 수 있죠. 그래서 우린 준비했습니다. 조용히 끈질기게요.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호기심이 폭발했어요. 제 통제욕이 자극됐죠. 그 속을 보여주실 건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사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이 무거웠죠.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순간부터 돌아갈 수 없어요. 이미 서약서에 서명하셨으니까요. 제 등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죠. 새벽에 받은 서약서. 낯선 도장. 그게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구나. 저는 이미 덫에 걸렸던 거예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떨렸죠. 진실을 보고 싶었어요. 제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제가 틀렸기를 바랐어요. 왜냐하면 제 편견이 무너지는 순간 새로운 세계가 열릴 테니까요. 박사가 더 깊은 곳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보안문을 3개나 지나쳤어요. 각 문마다 생체 인식이 필요했죠. 홍채, 지문, 음성. 모두 확인됐습니다. 마지막 문이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섰을 때 제 입이 벌어졌습니다. 거대한 시뮬레이션 룸이었어요. 벽면 전체가 스크린이었죠. 중앙에 거대한 콘솔이 있었습니다. 강연서가 거기 앉아 있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죠. 화면에 복잡한 궤적이 그려졌습니다. 제가 본 적 없는 패턴이었어요. 박사가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준비한 속입니다. 핵 없이도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핵 없이? 그게 가능해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합니다. 이미 증명했죠. 하지만 세상에 공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공개하는 순간 압박이 시작될 테니까요. 그의 말이 제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압박. 외부의 압박. 강대국들의 압박. 저는 그제야 이해했어요. 한국이 왜 겉과 속을 나눴는지, 왜 조용히 준비해야 했는지. 세상은 공정하지 않았으니까요. 힘없는 나라의 성공은 위협으로 간주되니까요. 제 편견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한국은 불투명한 게 아니었어요. 전략적이었죠. 생존을 위해 영리했던 거예요. 저는 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동남아 프로젝트에서의 실패. 그 실패를 아시아 전체에 씌운 제 오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죠. 박사가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시뮬레이션 결과였습니다. 성공률이 98%. 오차 범위가 1% 미만. 불가능한 수치였어요. 적어도 제가 알던 기술로는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연서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밤을 지새웠습니다. 수천 번 실패했죠.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패하면 우린 끝이니까요. 그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담겨 있었어요.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건 자랑이 아니었어요. 절규였죠.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저는 제 은색 USB를 만졌어요.
증거를 남겨야 산다고 믿었던 제 습관.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사람들은 증거가 아니라 결과로 살아남으려 했죠. 제가 얼마나 작은 세계에 갇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박사가 말했어요. 콜드웰 씨, 당신이 이걸 봤으니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할 건가요? 아니면 떠날 건가요? 물론 떠나도 말할 순 없죠. 서약서가 있으니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제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확고했죠. 왜냐하면 저는 진실을 봤으니까요. 그리고 그 진실은 제가 평생 찾던 것이었습니다. 투명함이 아니라 진정성. 자랑이 아니라 생존. 오만이 아니라 겸손. 한국은 제게 그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저는 제 편견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DMZ 인근을 다시 바라봤어요. 어제와 같은 풍경이었지만 제 눈엔 다르게 보였습니다. 철조망이 단순한 장애물이 아니었어요. 생존의 경계선이었죠. 초소의 군인들도 달라 보였습니다. 그들은 일상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제 심장이 조여들었죠. 전쟁은 뉴스 속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여긴 달랐어요. 전쟁이 공기였죠. 숨 쉴 때마다 느껴지는 긴장.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위기. 이곳 사람들은 그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런던에서 전 안전했죠. 전쟁 걱정 없이 살았어요. 규정과 숫자만 신경 쓰면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 사람들은 달랐어요. 매일이 전쟁과의 줄다리기였죠. 윤태성 박사가 제 옆에 섰습니다. 어젯밤 잠은 잘 주무셨습니까? 그가 물었어요. 저는 솔직히 답했죠. 잠을 못 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누구나 처음엔 그래요. 진실을 보면 잠이 안 옵니다. 그의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 무게가 있었죠. 저는 박사를 바라봤습니다. 박사님은 얼마나 오래 이 일을 하셨어요? 제가 물었죠. 박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20년쯤 됐군요. 젊을 때부터 여기 있었죠. 처음엔 꿈을 꿨어요. 세계 최고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죠. 우린 최고가 될 필요가 없다고요. 살아남으면 됐어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쳤습니다. 최고가 아니라 생존. 얼마나 절박한 목표인가요? 하지만 얼마나 현실적인가요? 박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세상은 우릴 인정하지 않았어요. 늘 의심했죠. 한국이 그걸 만들었다고. 불가능하다고 웃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안에서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외부 압박에 무릎 꿇는 게 낫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그의 목소리에 쓴웃음이 섞였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어요. 내부의 배신. 외부 압박보다 더 무서운 게 내부의 배신이죠. 박사님은 어떻게 버티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사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이 확고했죠.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포기하면 끝이었어요. 그래서 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단순한 대답이 제 영혼을 흔들었어요. 선택지가 없다. 그래서 버틴다. 얼마나 강한 사람인가요? 저는 제 삶을 돌아봤습니다. 전 늘 선택지가 있었어요. 이 일이 싫으면 다른 일을 하면 됐죠. 이 나라가 싫으면 다른 나라로 가면 됐어요. 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야 했죠. 도망칠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더 간절했던 거예요. 연구소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연구원들을 봤어요. 어제는 그냥 피곤한 사람들로 보였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그들은 전사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이었죠. 한 연구원이 컵라면을 먹고 있었어요. 다른 손으로는 키보드를 두드렸죠. 점심시간도 없나 봐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강연서가 옆에서 말했어요. 시간이 없어요. 외부에서 압박이 들어오면 모든 게 멈춰요. 그 전에 끝내야 하죠. 그의 목소리가 긴박했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외부 압박이 언제 들어오는데요? 제가 물었죠. 강연서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모르죠. 언제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린 매일 마지막인 것처럼 일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매일 마지막인 것처럼. 얼마나 고된 삶인가요? 하지만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냥 했죠. 해야 하니까요. 윤태성 박사가 저를 한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작은 회의실이었어요. 탁자 위에 서류가 쌓여 있었죠. 박사가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겪은 압박의 기록이에요. 국제 규정, 제재 협박, 기술 이전 압박. 모두 여기 있죠. 저는 서류를 넘겨봤습니다. 페이지마다 억울함이 묻어났어요. 한국이 개발하려고 하면 제재 운운. 한국이 성공하면 기술 공유 압박. 왜 한국만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죠? 제가 분노했습니다. 박사가 담담히 답했어요. 약했으니까요. 힘이 없었죠. 그래서 당했어요. 하지만 이젠 달라요. 우린 힘을 키웠습니다. 조용히요. 그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놨어요. 가슴이 답답했죠. 한국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평화를 원했을 뿐이잖아요. 생존을 준비했을 뿐이죠. 왜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사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세상은 공정하지 않아요. 콜드웰 씨도 이제 아시잖아요. 공정은 힘 있는 자가 만들죠. 우린 그 힘을 키우는 중이에요. 그의 말이 제 마음속 깊이 박혔습니다. 공정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구나. 그 깨달음이 제 세계관을 뒤흔들었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하지만 연구원들은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컵라면으로 때웠죠. 저도 함께 컵라면을 먹었습니다. 런던에서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하지만 여긴 달랐죠. 모두가 같은 배를 탔으니까요. 컵라면을 먹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헌신하는 걸까? 돈 때문은 아닐 거예요. 명예 때문도 아니죠. 그럼 뭘까요? 강연서가 제 옆에 앉았어요. 뭘 생각하세요? 그가 물었죠.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사세요? 다른 선택지도 있을 텐데요. 강연서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제 아이가 있거든요. 5살이에요. 그 아이가 평화롭게 자라길 바라요. 전쟁 걱정 없이요. 그러려면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하죠. 그게 저예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아이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이들은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전쟁을요. 제 편견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한국은 불투명한 게 아니었어요. 투명했죠. 목적이 명확했으니까요. 생존과 평화. 그보다 투명한 목적이 어디 있나요? 오후가 되자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공기가 무거웠죠. 윤태성 박사의 표정도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제가 물었죠. 박사가 낮게 말했습니다. 압박이 시작될 것 같아요. 정보가 새어나갔거든요. 내부에서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내부 배신자. 진짜 있었던 거예요. 누가 그런 짓을 하죠? 제가 분노했습니다. 박사가 쓸쓸히 웃었어요. 이권에 눈먼 사람들이죠. 외부와 손잡으면 더 많이 가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나라보다 자기 배를 채우죠. 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같은 나라 사람인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사가 저를 바라봤어요. 콜드웰 씨,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과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불행히도 후자가 더 많죠.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어느 쪽이었을까요? 지금까지 전 자기만 생각했어요. 커리어 안전 규정. 나라? 생각해 본 적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제 마음속에 뭔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소속감이었어요. 이곳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 이들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 그게 커지고 있었죠. 저녁이 됐습니다. 연구소 창밖으로 석양이 졌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압박이 온다는 말, 내부 배신자가 있다는 말, 모든 게 불안했어요. 윤태성 박사가 전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연구원들이 모였죠. 박사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곧 시험이 올 거예요. 외부에서 압박이 들어올 겁니다. 하지만 우린 준비했죠. 끝까지 가야 해요. 우리가 포기하면 모든 게 끝나니까요. 연구원들의 눈빛이 불타올랐습니다. 아무도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결의가 보였어요. 저도 그 결의에 동참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뭔가 타오르기 시작했죠.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연대감. 함께 싸우고 싶다는 마음. 이들과 함께라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제 방으로 돌아갔어요. 은색 USB를 꺼냈죠. 이게 제 생존 도구였어요. 증거를 남기는 것. 하지만 지금은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 제 역할이 뭘까? 그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채웠어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전 이들 편이에요. 진실을 지키겠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밤이 깊었습니다. 연구소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어요. 아무도 집에 가지 않았죠. 모두가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철조망이 희미하게 보였죠. 그 너머로 북쪽이 있었어요. 언제든 위협이 올 수 있는 곳. 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했으니까요. 조용히 끈질기게. 그들의 강인함이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저는 다짐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전 여기 있을 거예요. 함께 싸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전 방관자가 아니니까요. 새벽 3시 저는 다시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윤태성 박사가 더 깊은 곳을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엘리베이터가 계속 내려갔죠. 지하 3층, 4층, 5층. 숫자가 올라갈수록 제 심장도 빨라졌습니다. 얼마나 깊은 곳까지 가는 걸까요? 엘리베이터가 멈췄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막혔죠. 이건 연구소가 아니었어요. 전장이었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낡은 장비들이 쌓여 있었어요. 녹슨 케이블, 오래된 모니터, 테이프로 붙인 의자. 화려함이라곤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죠. 연구원들이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있었어요. 책상 위엔 컵라면 용기가 산더미처럼 쌓였죠. 구석에 낡은 소파가 하나 있었습니다. 누군가 거기서 잠깐 눕는 것 같았어요. 담요가 구겨진 채 널려 있었죠. 이게 첨단 연구소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태성 박사가 쓸쓸히 웃었어요. 실망하셨나요? 콜드웰 씨가 상상한 것과 다르죠?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실망이 아니에요. 충격이죠. 왜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사가 복도를 걸으며 말했어요. 예산이 없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건 제안뿐이었죠. 하지만 우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낡은 장비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결과를 냈어요. 그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한 연구원이 모니터 앞에서 졸고 있었어요. 머리가 키보드 위로 떨어질 듯 했죠. 박사가 그를 깨웠습니다. 김 박사 좀 쉬어요. 박사가 말했죠. 연구원이 눈을 비볐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마무리해야 해요. 그가 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죠.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박사가 저를 한 방으로 안내했어요. 벽면에 오래된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들이었죠. 전쟁의 상흔이 담긴 사진들이었어요. 박사가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우리가 시작한 이유예요. 우린 늘 제한 속에서 시작했죠. 전쟁 후 폐허에서 일어났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술도 자본도 경험도요. 하지만 우린 살아남아야 했어요. 그래서 배웠죠. 빌려오고 흉내내고 개선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저는 사진들을 바라봤어요. 폐허 속 사람들의 눈빛이 보였죠.
절망이 아니라 결이었습니다. 박사가 계속 말했어요. 우리가 뭔가를 만들려고 하면 늘 누군가 말했어요. 하지 마라. 그건 너희가 할 일이 아니다. 우리가 줄 테니 사서 써라. 기술은 우리가 관리한다. 너희는 그냥 조립이나 해라. 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누가 그런 말을 했죠? 제가 물었습니다. 박사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강대국들이요. 우리를 무시한 나라들이죠. 한국이 뭘 안다고. 기술은 우리 것이다. 너희는 영원히 따라오는 입장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박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가슴에 분노가 차올랐어요. 부당했습니다. 너무나 부당했죠. 한국이 뭘 잘못했나요? 평화를 원했을 뿐이잖아요. 기술을 배우려 했을 뿐이죠. 박사가 벽에 또 다른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70년대 사진이었어요. 우리 선배들이 외국 기술자들 앞에서 고개 숙이고 배우는 모습. 박사가 말했어요. 이분들은 자존심을 버렸어요. 배우기 위해서요. 하지만 외국인들은 핵심은 안 가르쳐줬죠. 겉만 보여주고 나머지는 블랙박스였어요. 우린 그 블랙박스를 스스로 풀어야 했습니다. 밤새 연구하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했죠. 수천 번, 수만 번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영혼을 때렸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 나라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지, 얼마나 많은 좌절을 겪었는지, 이제야 이해했죠. 박사가 저를 다른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서류 보관실이었어요. 오래된 파일들이 가득했죠. 박사가 한 파일을 꺼냈습니다. 80년대 문서였어요. 국제규정 위반 경고장이었죠. 박사가 읽어줬습니다. 귀국의 무기 개발은 국제규정에 저촉될 수 있음. 즉각 중단할 것. 기술 이전은 우리 승인 하에만 가능함. 독자 개발은 불허함.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왜 한국만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죠? 다른 나라들은 멋대로 개발하면서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박사가 담담히 답했어요. 힘이 없었으니까요. 약한 나라는 규정을 지켜야 하죠. 강한 나라는 규정을 만들고요. 그게 현실이에요. 공정하지 않지만 현실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짓눌렀어요. 박사가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90년대 문서였죠. 기술 공유 압박 문서였어요.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뭔가 성공하면 이런 압박이 왔어요. 기술을 공유하라. 우리도 쓸 수 있게 하라. 독점하지 마라. 하지만 그들이 개발한 건 절대 안 줬죠. 이중잣대였어요. 그의 목소리에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주먹으로 책상을 쳤어요. 화가 났습니다. 너무나 화가 났죠. 이건 공정한 경쟁이 아니었어요. 일방적인 억압이었죠. 박사님, 어떻게 참으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사가 저를 바라봤어요. 참은 게 아니에요. 준비했죠. 겉으로는 규정을 따르는 척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개발했습니다. 밤에 몰래요. 휴일에 몰래요. 아무도 모르게요. 그게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이었어요. 그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어요. 왜 한국이 겉과 속을 나눴는지, 왜 공개하지 않았는지. 공개하는 순간 압박이 시작될 테니까요. 중단 명령이 떨어질 테니까요. 그래서 조용히 준비한 거예요. 박사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 철조망이 보였죠. 우린 전쟁 중이에요, 콜드웰 씨. 총성 없는 전쟁이죠. 기술 전쟁, 외교 전쟁, 경제 전쟁. 매일 싸우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전선에서요. 그리고 우린 절대 져선 안 돼요. 지는 순간 모든 게 끝나니까요. 그의 목소리가 제 영혼을 관통했습니다. 저는 런던에서의 삶을 떠올렸어요. 평화로웠죠. 전쟁 걱정 없었어요. 하지만 그건 누군가 저를 지켜줬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 싸워줬죠. 이곳 사람들처럼요. 강연서가 들어왔습니다. 박사님, 시뮬레이션 준비됐어요. 그가 말했죠.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여드리죠, 콜드웰 씨. 우리가 얼마나 준비했는지요. 우리는 시뮬레이션 룸으로 갔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어요. 가상의 전장이 펼쳐졌죠. 강연서가 설명했습니다.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모든 게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이죠. 외부 지원 없음, 고립 상태, 다수의 위협. 하지만 우린 이겨야 해요.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화면에 수많은 적이 나타났어요. 압도적인 숫자였죠. 하지만 한국의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정확했어요. 빨랐죠. 효율적이었습니다. 적들이 하나씩 무력화됐어요.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었죠. 시뮬레이션이 끝났을 때 화면에 떴어요. 성공률 98%, 생존율 96%. 불가능한 수치였습니다. 제 입이 떡 벌어졌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제가 물었습니다. 강연서가 지친 눈으로 웃었어요. 2347번 실패했어요. 매번 수정하고 개선했죠. 밤새 코드를 뜯어 고쳤어요. 포기하고 싶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평화롭게 자라려면 이게 필요하니까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건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절규였죠.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어요. 윤태성 박사가 말했습니다. 콜드웰 씨 보셨죠? 이게 우리예요. 화려하지 않아요. 낡았죠. 하지만 작동해요. 왜냐하면 우린 진심이니까요. 생존이 걸렸으니까요. 그의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이건 홍보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이었죠. 이 나라의 평범한 밤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이었어요. 제 편견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한국은 불투명한 게 아니었어요. 가장 투명했죠. 목적이 명확했으니까요. 자랑이 아니라 생존. 과시가 아니라 필요. 그보다 순수한 동기가 어디 있나요? 저는 제 은색 USB를 만졌어요. 증거를 남기는 게 제 생존법이었죠. 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증거가 아니라 결과로 말했어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했죠.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얼마나 작은 세계에 갇혀 있었는지, 얼마나 안전한 곳에서 판단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박사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는지요? 그가 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했어요. 그리고 존중해요. 박사님들은 영웅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영웅이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고 어머니예요. 자식들을 지키려는 평범한 사람들이죠. 영웅은 선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린 선택지가 없었어요. 해야 했으니까요. 그 말이 제 영혼을 뒤흔들었습니다. 선택지가 없어서 영웅이 된 사람들. 얼마나 비극적이면서도 아름다운가요? 시뮬레이션 룸을 나왔을 때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연구원들은 여전히 일하고 있었죠. 잠도 안 자고요.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키는 건 뭘까요? 나라? 아니에요. 가족이죠. 일상이에요.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그 평범함을 지키기 위해 이들은 비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저도 함께하고 싶었죠. 이들과 함께 싸우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전 깨달았으니까요. 평화는 공짜가 아니라는 걸요. 누군가 지켜줘야 한다는 걸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윤태성 박사가 저를 특별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최고 보안 구역이었어요. 홍채 인식만으로는 부족했죠. 지문, 음성, 심지어 정맥 패턴까지 확인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보안을 강화한 이유가 뭘까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예상과 달랐어요. 화려한 최첨단 시설이 아니었죠. 오히려 더 낡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공기가 달랐어요. 긴장감이 감돌았죠. 연구원 3명이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박사가 말했습니다.
콜드웰 씨, 지금부터 보실 건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문서에도 기록되지 않았죠. 예산도 정식으로 배정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게 진짜예요. 우리의 진짜 준비죠.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뭘 보여주시려는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박사가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몇 가지 명령어를 입력했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코드명이 떴어요. 프로젝트 천궁.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공개 자료 어디에도 없는 프로젝트였죠. 데이터가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숫자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집중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속도 수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죠. 에너지 효율이 상식을 벗어났어요. 반응 시간이 인간의 한계를 초월했습니다. 저는 화면에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이건 오류 아닌가요? 수치가 말이 안 돼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사가 차분히 답했어요. 오류가 아닙니다. 이게 진짜예요. 공개한 자료는 거치였어요. 세상에 보여준 숫자는 일부러 낮춘 거죠. 진짜 성능은 이겁니다. 그의 말에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것과 속. 박사가 전에도 그 단어를 썼죠. 하지만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줄이야. 왜요? 왜 진짜를 숨기죠? 제가 물었습니다. 박사가 쓸쓸히 웃었어요. 공개하는 순간 압박이 시작돼요. 강대국들이 가만히 안 있죠. 기술 공유 압박, 개발 중단 명령, 국제 규정 운운. 우린 그걸 수없이 겪었어요. 그래서 배웠죠. 진짜는 숨기고 겉만 보여주는 법을요. 그의 목소리에 깊은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다시 봤어요. 탄도 계산이 완벽했습니다. 요격 확률이 99%. 동시 다발 위협 대응 능력. 이건 세계 최고 수준이 아니었어요. 세계를 뛰어넘는 수준이었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제 목소리가 경외감으로 떨렸습니다. 강연서가 설명했어요. 3462번 실패했어요. 매번 뭔가 잘못됐죠. 시스템이 오버로드 됐어요. 계산이 틀렸어요. 반응이 느렸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새 코드를 다시 짰어요. 알고리즘을 수백 번 바꿨죠. 하드웨어를 직접 개조했어요. 예산이 없으니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 사람들의 집념이 무서웠어요. 아니, 아름다웠죠. 박사가 다른 화면을 켰습니다. 시뮬레이션 영상이었어요. 가상의 공격 시나리오였죠. 수십 개의 위협이 동시에 날아왔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이 작동했어요. 하나씩 정확히 요격했죠. 단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완벽했어요. 제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거 아니었나요? 다중 표적 동시 요격은 극소수 국가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어요. 제가 물었죠. 박사가 담담히 답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들 했죠. 한국이 그걸 한다고. 말도 안 된다고 웃었어요. 하지만 우린 해냈습니다. 왜냐하면 해야 했으니까요.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저는 제 15년 경력을 떠올렸어요. 수많은 프로젝트를 평가했죠. 선진국들의 화려한 시스템들을 봤어요.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화려함이 아니라 필사적이었어요. 생존을 위한 간절함이 배어 있었죠. 박사가 더 깊은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개발 과정 기록이었어요. 실패의 역사였죠. 2000번대 실험 실패. 2500번대 실험 실패. 3000번대 실험 부분 성공. 3400번대 실험 성공. 끝없는 실패 속에서 마침내 찾아낸 성공이었어요. 각 실패마다 메모가 달려 있었습니다. 냉각 시스템 과열, 센서 오차 수정 필요, 알고리즘 재설계. 디테일한 기록이었죠. 한 줄 한 줄이 누군가의 밤샘 작업이었어요. 누군가의 좌절이었죠. 하지만 포기는 없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게 진짜 전문가의 모습이구나.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이 아니라 묵묵한 실행. 자랑이 아니라 결과. 그게 진짜였어요. 박사가 말했습니다.
콜드웰 씨, 우리가 왜 이걸 숨겼는지 아시겠어요? 공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할 수 있죠?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습니다. 압박이 들어올 거예요. 기술 이전 요구, 공동 개발 강요, 심지어 개발 중단 명령까지. 강대국들은 한국이 이 수준에 오르는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사가 쓸쓸히 웃었어요. 정확해요. 그래서 우린 것만 보여줬죠. 적당히 좋은 수준. 인정받을 만하지만 위협적이지 않은 수준. 그렇게 속였어요. 세상을요.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키웠죠. 진짜 힘을요. 그의 말이 제 세계관을 뒤흔들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뭘 봐왔던 걸까요? 겉만 봤던 거예요. 진실은 숨겨져 있었죠. 한국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다른 나라들도 겉과 속이 있겠죠. 하지만 한국처럼 이렇게 큰 격차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은 생존이 걸렸으니까요. 간절함이 달랐죠. 강연서가 다른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비용 대비 효율 분석이었어요. 제 눈이 커졌습니다. 같은 성능을 내는데 드는 비용이 타국 대비 3분의 1이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제가 놀라 물었습니다. 강연서가 답했어요. 예산이 없었으니까요. 적은 돈으로 최대 효과를 내야 했죠. 그래서 모든 걸 최적화했어요. 불필요한 건 다 뺐습니다. 핵심만 남겼죠. 그리고 직접 만들었어요. 외주 주면 비싸니까요. 그의 말에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가난이 만든 창의성이었어요. 제약이 만든 혁신이었죠. 이들은 풍족함 속에서 개발한 게 아니었습니다. 절박함 속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더 단단했던 거죠. 박사가 최종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실전 배치 계획이었어요. 이미 준비가 끝나 있었죠. 언제든 작동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공개하지 않았어요. 카드를 숨기고 있었죠. 마지막 순간을 위해서요. 이게 우리의 마지막 카드예요. 박사가 말했습니다. 외부 압박이 극에 달하면 이걸 꺼낼 거예요. 그 전까진 숨깁니다. 왜냐하면 한 번만 쓸 수 있는 카드니까요. 타이밍이 중요하죠.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전율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이었죠. 외교 전쟁의 무기였어요. 한국은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요. 제 확신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15년간 쌓아온 판단 기준이 산산조각 났죠. 제가 알던 세계는 겉이었어요. 진짜 세계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진짜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싸우고 있었어요. 박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잘못됐나요? 그가 물었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당연한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죠. 공정하지 않은 세상에서 공정을 기대할 순 없어요. 제 목소리가 확고했습니다. 박사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릴 비난하죠. 왜 숨기냐고요. 왜 투명하지 않냐고요. 하지만 그들은 몰라요. 투명하면 죽는다는 걸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박사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그리고 지지해요. 박사님들이 하시는 일을요. 제 목소리에 진심이 담겼습니다. 박사가 감사하다는 눈빛을 보냈어요. 그 순간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였죠. 강연서가 급히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외부 접속 시도 감지됐어요. 누군가 우리 시스템에 침투하려 해요. 그의 목소리가 긴박했습니다. 박사의 표정이 굳었어요. 시작됐군요.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무슨 일이죠? 제가 물었습니다. 박사가 답했어요. 압박이 시작된 거예요. 누군가 정보를 흘렸죠. 우리 내부에서요. 배신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제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내부 배신자. 진짜 있었던 거예요. 누가 그런 짓을 하죠? 제가 분노로 물었습니다.
박사가 쓸쓸히 웃었어요.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당신도 선택해야 할 거예요. 어느 편에 설 건지요. 그의 말이 제 등골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저는 이미 선택했어요. 하지만 곧 그 선택이 시험받을 거라는 걸 알았죠. 그리고 그 시험은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꿀 것 같았습니다. 나흘째 저녁 호텔 로비에서 낯익은 얼굴을 봤습니다. 리오나 바이스였어요. 제 옛 동료였죠. 유럽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이었어요. 리오나. 제가 반가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리오나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걱정스러운 듯 하면서도 계산적이었죠. 세레나, 괜찮아? 걱정돼서 왔어. 리오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경계했습니다. 무슨 걱정? 제가 물었죠. 리오나가 주위를 둘러봤어요. 그리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너 너무 깊이 들어갔어. 한국 프로젝트 말이야. 위험해.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제가 되물었죠. 리오나가 제 팔을 잡았어요. 커피숍으로 가자. 여기선 얘기 못해.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호텔 근처 조용한 커피숍에 앉았어요. 리오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세레나, 국제감찰팀이 움직이고 있어. 한국 프로젝트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대. 규정 위반 의심이래. 그녀의 말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누가 제보했어? 제가 물었습니다. 리오나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내부자인 건 확실해. 한국 정부 관계자라는 소문이야. 그녀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부 배신. 윤태성 박사가 경고했던 그것이었어요. 리오나가 계속 말했습니다. 세레나, 너 지금 위험한 위치야. 내가 그 프로젝트 검증에 참여했잖아. 감찰팀이 너를 조사할 거야. 내 커리어가 위험해. 그녀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였어요. 하지만 제 본능은 뭔가 이상하다고 외쳤습니다. 리오나가 왜 여기 있죠? 누가 보냈어? 제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리오나의 표정이 굳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세레나, 난 내 친구야. 널 돕고 싶어서 온 거야. 너만 협조하면 조용히 끝낼 수 있어. 감찰팀에 내가 아는 걸 말해. 그럼 너는 안전해. 그녀의 말이 제 귓전을 때렸습니다. 협조하라고요? 배신하라는 말이잖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리오나가 제 손을 잡았어요. 배신이 아니야. 진실을 말하는 거지. 한국이 규정을 어겼다면 바로 잡아야 해. 그게 우리 일이잖아. 그녀의 논리가 그럴듯했어요. 하지만 제 가슴은 거부했습니다. 한국은 규정을 어기지 않았어요. 그냥 살아남으려 했을 뿐이죠. 생존이 규정 위반인가요? 저는 리오나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진짜 목적이 뭐야? 제가 물었죠. 리오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세레나, 현실을 봐. 내가 한국 편을 들면 너도 끝이야. 하지만 우리 편에 서면 내 커리어는 살아. 아니, 더 올라갈 수도 있어. 이번 감찰을 주도하는 쪽이 누군지 알아?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야. 그들과 함께하면 내 미래는 보장돼. 그녀의 목소리에 욕심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리오나는 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경쟁자였죠. 제 실적을 빼앗아 자기 커리어를 올리려는 사람이었어요. 당신이 저를 팔아넘기려는 거네요. 제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리오나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팔아넘기다니. 세레나, 이게 현실이야. 우린 살아남아야 해. 이상주의로는 안 돼. 한국이 불쌍해? 그들도 자기 이익을 챙기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야. 그녀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전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우린 다르죠. 한국은 생존을 위해 싸워요. 당신은 욕심을 위해 움직이고요. 제 목소리가 확고했습니다. 리오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후회할 거야, 세레나. 내가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감찰팀이 널 공범으로 몰 거야. 내 이름에 먹칠될 거야.
다시는 이 업계에서 일 못해. 그녀의 협박이 제 귀를 때렸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두려웠죠.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안 해요. 전 진실을 팔지 않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리오나가 일어섰어요. 멍청한 선택이야. 곧 후회하게 될 거야. 그녀가 차갑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였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왔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달랐습니다. 제 노트북 위치가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어요. 전 항상 정확히 같은 위치에 놓거든요. 강박이죠. 하지만 지금 각도가 달랐습니다. 제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누가 들어왔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로그를 확인했어요. 1시간 전에 접속 기록이 있었습니다. 제가 리오나와 커피숍에 있을 때였죠. 누군가 제 노트북을 봤어요. 뭘 찾았을까요? 제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저는 급히 윤태성 박사에게 연락했어요. 박사님, 큰일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사가 차분히 답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리오나 바이스 맞죠? 그녀는 감찰팀과 연결돼 있어요. 당신을 회유하려 했을 거예요. 박사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제가 놀라 물었습니다. 우린 감시하고 있었어요. 당신을요. 미안하지만 확인이 필요했죠. 당신이 어느 편인지요. 박사가 솔직히 말했습니다. 저는 배신감을 느낄 뻔했어요. 하지만 이해했습니다. 그들 입장에선 당연한 거죠. 제가 거절했어요. 리오나의 제안을요. 제가 말했습니다. 박사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감사해요, 콜드웰 씨. 하지만 이제 시작이에요. 감찰이 곧 들이닥칠 거예요. 준비하세요. 그의 경고가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밖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불빛들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폭풍 우 속이었어요. 제가 한 선택이 맞는 걸까요? 커리어를 잃을 수도 있어요. 명성도 잃을 수 있죠. 하지만 양심은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배신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제 은색 USB를 꺼냈습니다. 증거를 남기는 습관. 하지만 이번엔 다른 증거를 남기기로 했어요. 진실의 증거를요. 한국이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얼마나 간절히 준비했는지, 그 모든 걸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감찰팀이 오면 이걸 보여줄 거예요. 숫자만이 아니라 맥락을요. 규정만이 아니라 현실을요.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밤새 기록했어요. 모든 걸요. 새벽이 밝아올 때쯤 저는 완성했습니다. 진실의 기록을요. 이게 제 무기가 될 거예요. 아니, 제 방패가 될 거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하지만 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날이 될 거라는 걸요. 그리고 저는 준비됐어요. 싸울 준비가요. 새벽 5시 급한 노크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문을 열자 윤태성 박사가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이 굳어 있었죠. 시작됐어요. 박사가 낮게 말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뭐가 시작됐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감찰팀이 도착했어요. 1시간 후에 연구소로 온대요. 한국 정부의 동의 하에 진행한다고 하더군요. 박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한국 정부의 동의? 제가 놀라 되물었습니다.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부에서 문을 열어준 거예요. 배신자가 움직인 거죠. 이제 우린 외부와 내부 양쪽에서 공격받게 됐어요. 그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급히 옷을 갈아입었어요. 연구소로 향했죠. 차 안에서 박사가 말했습니다. 콜드웰 씨, 당신도 조사받을 거예요. 각오하세요. 그들은 당신을 압박할 겁니다. 커리어를 인질로 잡을 거예요.
박사의 경고가 제 등골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연구소에 도착했을 때 이미 검은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국제감찰팀이었죠. 양복 입은 사람들이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연구소 분위기가 얼어붙어 있었어요. 연구원들의 얼굴이 창백했죠. 강연서가 복도에서 저를 봤습니다. 그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콜드웰 씨, 조심하세요. 저들은 진실에 관심 없어요. 결과만 원하죠.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감찰팀 리더가 나타났어요. 키 큰 남자였죠.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그가 선언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요청과 동의 하에 이 시설을 감찰합니다. 모든 실험은 즉시 중단하세요. 데이터를 제출하시고요. 그의 목소리가 연구소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연구원들이 얼어붙었어요. 윤태성 박사가 나섰습니다. 어떤 근거로 중단을 명령하시죠? 우린 규정을 어기지 않았어요. 박사가 항의했습니다. 감찰 리더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규정 위반 의심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미신고 프로젝트 진행 의혹이에요. 국제 협약 위반 가능성이 있죠. 조사가 끝날 때까지 모든 활동을 중단하세요. 그의 말이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이건 공정한 감찰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압박이었죠. 한국을 무릎 꿇리려는 시도였어요. 리오나 바이스가 나타났습니다. 그녀가 저를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세레나, 별도 조사실로 가죠. 얘기 좀 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작은 회의실로 끌려갔습니다. 리오나와 감찰팀원 2명이 앉아 있었어요. 리오나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세레나 콜드웰, 당신은 이 프로젝트의 검증 컨설턴트로 참여했어요. 당신이 본 것을 진술하세요. 규정 위반 사항이 있었나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심호흡했어요. 없었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리오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정말요? 미신고 프로젝트는요? 데이터 조작 의혹은요? 그녀가 압박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신고가 아니에요. 공개하지 않았을 뿐이죠. 데이터 조작도 없어요. 다 진짜예요. 제 목소리가 확고했습니다. 리오나가 책상을 쳤어요. 세레나, 정신 차려. 당신 커리어 생각해. 지금 당신이 한국 편을 들면 당신도 끝이야. 공범으로 몰릴 거야. 다시는 이 업계에서 일 못해. 그녀가 협박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두려웠죠. 커리어가 정말 끝날 수도 있었어요. 명성도 잃을 거예요. 하지만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리오나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래도 안 해요. 전 진실을 팔지 않아요. 한국은 잘못하지 않았어요. 생존을 준비했을 뿐이죠.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리오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멍청한 년. 내가 침묵하면 내 커리어는 죽어. 하지만 내가 말하면 넌 다시 살아. 선택해, 지금.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윤태성 박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강연서에 피곤한 눈빛이 보였어요. 밤새 일하는 연구원들이 생각났죠. 그들은 자랑을 위해 일하지 않았어요. 생존을 위해 싸웠죠. 제가 그들을 배신할 순 없었습니다. 저는 눈을 떴어요. 제 선택은 이미 끝났어요. 전 침묵하겠어요. 아니, 진실을 말하겠죠. 한국을 지지한다고요. 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리오나가 비웃었어요. 후회할 거야. 그녀가 일어서며 다른 감찰팀원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남자가 서류를 꺼냈어요. 세레나 콜드웰, 당신은 이제 조사 대상이에요. 모든 활동이 제한됩니다. 여권도 압수하고요. 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 가슴이 무너졌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전 옳은 일을 했으니까요. 그날 오후 연구소는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모든 실험이 중단됐어요. 데이터가 압수됐죠. 연구원들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윤태성 박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콜드웰 씨, 괜찮으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쓸쓸히 웃었어요.
괜찮지 않아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제가 답했습니다. 박사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고마워요. 당신은 용감해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용감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진실은 지켜야 하니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사가 낮게 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린 준비했죠. 마지막 카드를요. 이제 그걸 꺼낼 때예요. 그의 눈빛이 불타올랐습니다.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싸움은 이제 시작이구나.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 갇혔어요. 감시를 받고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전 옳은 일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믿었어요. 한국이 이길 거라고요. 진실이 승리할 거라고요. 창밖 서울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한국은 준비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반격을요. 그리고 저는 그 일부가 된 걸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틀 후 새벽 제 방문이 다시 두드려졌습니다. 윤태성 박사였어요. 그의 눈빛이 달랐죠.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가시죠, 콜드웰 씨. 마지막을 보여드리겠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따라갔어요. 감시를 피해 몰래 움직였죠. 연구소가 아닌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산속 깊은 곳이었어요. 1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지하시설이었습니다. 감찰팀도 모르는 곳이었죠.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우린 예상했어요.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죠. 핵심 데이터는 이미 분산 보관했어요. 백업 시설도 만들었고요. 겉으로는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끝까지 갑니다. 그의 말에 복선이 회수됐습니다. 겉과 속. 박사가 처음부터 말했던 그 전략이었어요. 시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강연서와 다른 연구원들이 있었어요. 밤새 일한 흔적이 역력했죠. 모두 준비됐어요. 강연서가 말했습니다.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작하죠. 그가 명령했습니다. 저는 제 은색 USB를 꺼냈습니다. 박사님, 이거 쓰세요. 제가 기록한 진실이에요. 모든 증거가 여기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박사가 USB를 받았어요. 고마워요, 콜드웰 씨. 이게 우리 방패가 될 거예요. 그가 말했습니다. 복선이 또 회수됐습니다. 제 증거 습관이 마침내 쓸모를 찾은 거예요. 시험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마지막 실험이었죠. 감찰을 피해 진행하는 최후의 검증이었어요. 화면에 카운트다운이 떴습니다. 30분 후 발사. 연구원들이 긴장한 얼굴로 각자 위치에 섰어요. 현장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죠.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걸요. 실패하면 모든 게 끝이라는 걸요. 카운트다운이 계속됐습니다. 20분, 10분, 5분.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1분, 30초, 10초. 발사. 화면에 궤적이 그려졌습니다. 완벽한 포물선이었어요. 표적을 향해 정확히 날아갔죠. 요격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다중 표적 동시 포착. 계산 완료. 요격 개시. 모니터의 숫자들이 미친 듯이 흘러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과가 떴습니다. 성공률 99.8%. 오차 0.3%. 완벽했어요. 연구소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눈물만 흘렀죠. 윤태성 박사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울지도 웃지도 않았어요. 다만 낮게 말했습니다.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평범한 밤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평화롭게 자라게 하기 위한 것이죠.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자랑이 아니라 생존. 과시가 아니라 필요. 그게 한국이었어요. 박사가 명령했습니다. 데이터를 정리하세요. 최소한만 공개합니다. 성공 사실만요. 세부 사항은 여전히 숨깁니다. 연구원들이 움직였어요.
몇 시간 후 한국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신형 방어 시스템 시험 성공. 세부 사항은 보안상 비공개. 단 한 문장이었어요. 하지만 그 한 문장이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국제 뉴스가 터졌어요. 한국이 해냈다고요. 불가능하다던 기술을 완성했다고요. 감찰팀이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시험을 진행했냐고 항의했죠. 하지만 한국은 담담히 답했어요. 우리 땅에서 우리 기술로 한 시험이에요. 규정 위반 없어요. 문제 있으면 증명하세요. 그 대응에 감찰팀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한국은 최소한만 공개했죠. 성공 사실만요. 어떻게 했는지는 여전히 비밀이었어요. 국제 여론이 뒤집혔습니다. 한국을 무시하던 나라들이 태도를 바꿨어요. 기술 협력을 제안했죠. 대화를 원한다고 했어요. 감찰의 칼날이 무뎌졌습니다. 힘을 증명했으니까요. 리오나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했죠. 세레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녀가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갑게 답했어요. 미안하다고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욕심에 눈이 멀었어요. 진실보다 커리어를 택했죠. 제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리오나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의 계획은 틀어졌습니다. 한국이 이겼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오른편에 섰죠. 일주일 후 감찰이 종료됐습니다. 규정 위반 증거를 찾지 못했어요. 한국은 깨끗했죠. 연구소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당당했죠. 숨지 않았어요. 윤태성 박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콜드웰 씨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당신이 없었다면 우린 무너졌을 거예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한 건 없어요. 진실을 말했을 뿐이죠. 박사님들이 해내신 거예요. 제가 답했습니다. 박사가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은 이제 우리 편이에요. 필요하면 언제든 부르겠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소속감이었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죠. 전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었어요. 참여자였죠. 한국의 생존을 함께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DMZ를 다시 바라봤어요. 철조망이 여전히 서 있었죠. 하지만 이제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걸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밤새 일하는 사람들, 자랑 없이 준비하는 사람들, 생존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윤태성 박사가 옆에 섰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계속 함께하고 싶어요. 한국을 돕고 싶어요. 전 이제 깨달았거든요. 진정한 전문가는 숫자가 아니라 맥락을 보는 사람이라는 걸요. 규정이 아니라 현실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걸요. 제 목소리가 확고했습니다. 박사가 웃었어요. 환영해요, 콜드웰 씨. 우린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서울 하늘을 바라봤어요. 맑은 하늘이었죠. 평화로운 하늘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이 평화는 공짜가 아니라는 걸요. 누군가 지켜주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저도 그 일부가 됐다는 걸요. 제 편견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한국은 불투명한 게 아니었어요. 가장 투명했죠. 목적이 명확했으니까요. 생존과 평화. 그보다 순수한 목적이 어디 있나요? 저는 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동남아에서의 실패. 그 실패를 아시아 전체에 씌운 오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요. 하지만 이제 배웠어요. 한 곳의 경험으로 전체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요. 각 나라마다 사연이 있다는 걸요. 맥락을 이해해야 한다는 걸요. 그리고 한국은 제게 그걸 가르쳐 줬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됐어요. 냉정한 컨설턴트에서 진실을 지키는 사람으로요. 숫자만 보던 사람에서 사람을 보는 사람으로요. 그 변화가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소를 나서며 강연서를 봤어요. 그가 여전히 일하고 있었죠. 피곤한 눈으로요. 하지만 이제 그 눈에서 희망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강연서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제 아이가 평화롭게 자랐으면 해서요. 전쟁 걱정 없이요. 그러려면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하죠. 그게 저예요. 그의 대답이 제 영혼을 때렸습니다. 평화는 공짜가 아니구나.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그 누군가가 되는 게 영광이구나. 저는 깨달았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평화로웠어요. 사람들이 웃고 있었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이 평범함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이제 알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싸우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저도 그 일부가 된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다짐했어요. 다시 올 거예요. 한국을 돕기 위해요. 진실을 지키기 위해요. 왜냐하면 전 이제 방관자가 아니니까요. 하늘에서 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나라였어요. 하지만 강한 나라였죠. 생존을 위해 싸우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강인함이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한국 덕분에요. 이 나라가 제게 준 건 단순한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관점이었죠. 새로운 가치관이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소속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사랑해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죠. 외국인이 한국을 사랑한다니요. 하지만 진심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은 제게 진실을 보여줬으니까요. 자랑 없는 강인함을요. 과시 없는 실력을요. 그리고 생존을 위한 간절함을요. 그게 진짜 아름다움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런던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게 낯설었어요. 익숙한 곳인데 낯설었죠. 전 이미 다른 사람이 됐으니까요. 제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을 봤어요. 전부 규정과 숫자였죠. 하지만 이제 다르게 보였습니다. 규정 뒤에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숫자 뒤에 사연이 있다는 걸 깨달았죠. 저는 일하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더 이상 냉정한 판단만 하지 않았어요. 맥락을 이해하려 했죠. 사람을 봤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이 물었어요. 세레나, 뭐가 달라졌어? 제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한국에 다녀왔거든요. 그곳에서 진실을 배웠어요. 제 대답에 그들이 고개를 갸웃했죠. 하지만 전 상관없었어요. 언젠가 그들도 이해할 테니까요. 밤마다 저는 서울을 떠올렸습니다. DMZ의 철조망, 지하 연구소의 낡은 장비들, 밤새 일하는 연구원들. 그들이 제 마음속에 살아 숨 쉬었어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꼭 다시 가겠다고요. 함께 싸우겠다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들의 일부니까요. 한국의 생존을 함께 지키는 사람이니까요. 세레나 콜드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죠. 진실을 지키는 여정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여정을 계속할 겁니다. 평생요. 감동특별시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작은 관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감동시민들의 이야기는 내일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